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부동산 시장 진짜 난리잖아요. 난리죠, 난리죠. 난리죠. 지금 상황이 집값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규제 때문에 막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국면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을 볼 때 특히나 이 주거용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좀 정해져 있는 시장이긴 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선택지가 3개밖에 없죠. 매매, 월세, 전세 이 3가지의 선택지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갑자기 내가 화성으로 가가지고 우주로 가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살려면 결국에는 이 3가지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랑 월세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세가 매매보다 훨씬 싸, 이자도 훨씬 싸.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내 이익을 보고 당장에 나한테 돈이 되는 걸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와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럼 이게 게이지가 다 차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매매를 관심을 더 갖기 시작해요. 이게 지방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도권도 수도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핫해요. 근데 인천, 그 경기의 좀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반응이 좀 덜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역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선들이 있어요. 이게 전세, 월세, 매매 중에서 결국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가 아직은 매매를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싸. 그러기 때문에 전세, 월세로 선택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전세가 점점점 비싸지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매매가 일어나는 시장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는 이 부동산 시장의 뷰는 특히나 서울 쪽은 많이 올랐어요. 정고점을 이미 넘은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서울 쪽은 많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다. 근데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대통령님도 집값을 이제 잡거나 안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강한 정책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서울을 타겟으로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서울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오를 게 좀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세 갈 거 돈 좀 더 주더라도 매매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한 4년, 10년 살면 오르지 않을까? 라는 그 확신이 좀 더 강해요. 뭐 예를 들어 저기 사천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경남. 피디님 사천에 살고 있어. 근데 아파트를 살까? 전세를 갈까? 고민을 해. 그러면은 살 확률이 높을까요? 전세 갈 확률이 높을까요? 만약에 전세가 매매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가정하에. 그럼 전세. 그죠?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그 프리미엄이라는 건 내가 향후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냐 없냐가 심리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PD님도 집을 샀잖아요. 집을 산 이유가 뭐예요? 제가 느끼기에 뭔가 앞으로 사이클이 더 과열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쉽게 얘기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네.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이미 그 심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KB 부동산에서 매매 지수 혹은 매매 심리 지수라는 걸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우위인 시장인지 파는 사람이 우위인 시장인지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숫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서울과 지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이 부동산 시장을 그냥 마냥 오른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림이 크다, 방향이 크다라는 거고,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수도권은 향후 오르는 방향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하나 봐야 될 게, 뭐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세금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다주택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임대주택자 얘기도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 시장이 오를 때 코스피처럼 쭉 오르지 않아요. 이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거든요. 항상 올랐다가 주춤했다가 올랐다가 주춤했다 하면서 결국 올라가는 게 상승장인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현재 전형적인 그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그게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다. 그 정도로 현재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이클 한번 돌아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부에서 집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대출도 풀어주고 세금도 풀어주고 집을 좀 사줘 할 때 집을 사면 됩니다. 정부가 야 너 사지마 하면은 안 사야 돼요. 왜냐면 이미 그건 올랐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흐름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집이라는 게 사실 10% 20%만 싸게 사도 몇 억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아파트의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왔겠구나, 혹은 KB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왔겠구나, 내가 팔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를 기사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로 확인을 하는 건 호객노노 사이트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전체 기간을 봐요. 아파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거래 지수들이 쭉 있을 거니까 사야 될 시점이구나, 팔아야 될 시점이구나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명언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남들이 안 볼 때 사라, 그리고 남들이 볼 때 팔아라. 그러면 주식하고 부동산도 좀 비슷한 방향으로 투자하면 좀 쉬운 건가요? 그죠? 저는 이 워렌 버핏의 얘기 중에 크게 두 개를 머릿속에 항상 품고 다니는데 세 개죠. 첫 번째는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중과 반대로 가려면 대중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사실. 그래서 저는 뉴스도 딱 골라서만 봐요. 댓글 이런 거 잘 안 봐. 왜냐, 어차피 데이터로 다 나오는데 그걸 뭐하러 봐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남들이 다 아파트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아파트를 언제 팔지를 고민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투자를 저는 상가, 지산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김 부장 나왔었잖아요. 김 부장이 상가하면서 망했죠. 퇴직금 다 날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 강해졌어. 그럼 저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고요. 지식산업센터도 실제 고점을 찍고 지금 한 20-30%씩 빠졌어요. 근데 전 여기서 20-30%를 더 싸게 사요. 왜냐하면 경매나 공매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20-30%를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안전마진을 갖고 사니까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수익도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에 제 의견을 좀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가 이 워렌 버핏은 야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걸로 유명해요. 그 야구 선수가 테드 윌리엄스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4할 타자로 유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격에 대한 책을 썼었는데 거기에 명언이 나와요. 4할 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4할 타자가 되려면 가운데 오는 공만 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이 SNS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막 유튜브 보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키우고 데이터를 보면서 내 생각을 계속 검증하고 정리해야 되는 시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즌에는 정말 내가 실거주를 꼭 하고 싶다면 경매나 아니면 금매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남들이 좀 더 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한 얘기로 유명한데, 수영장에 물이 차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이 사람이 벌거벗고 있는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근데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가 그때서야 나온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의 시장이었어요. 물이라는 게 결국 유동성,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돈과 그런 움직임을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다 빠졌어요. 그때 누가 집 사자고 했나요? 나만 집 사자고 했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영끌족 파산한다, 영끌족 경매 나간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때가 기회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은 사도 내가 벌거벗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산 건지 안 산 건지 판단이 안 돼요. 이 물이 빠지는 순간 망했다, 잘 샀다, 이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지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최근에 이제 제 수강생분도 경매를 배우러 왔지만 쭉 이제 상황을 들어봤을 때 이분은 경매가 아니라 갈아타기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급지로. 그래서 기존 집을 팔고 제가 얘기해준 방식대로 경매와 금매를 찾았고, 금매를 잘 잡아가지고 송도로 최근에 또 갈아타기를 성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규제가 없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왜 자꾸 규제 나올 때 살려 그러냐, 규제 풀어줄 때 사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게 지금 산다고 해서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무리해서 사기보다는 때를 좀 기다리거나 경매나 금매를 좀 기다리거나 해서 사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매라는 걸 3개월 정도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화책 중에 PD님한테 추천드렸던 만화책 3권이 있는데,
그 정도만 읽어도 경매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경매라는 걸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토호제라는 것도 적용을 안 받고요.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것도 적용을 안 받고요. 싸게 사기 때문에 시장에서 해주는 대출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DSR, LTV 하는데 결국 그 기준이 내가 산 금액 기준, 그리고 내가 산 금액이 아닌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의 LTV라는 그 기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싸게 사면 그만큼 은행에서는 얘 LTV가 많이 남는데? 그럼 좀 더 해줄 수 있겠는데? 신용을 조금 더 얹어줄까? 라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더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무주택자라면 핵심 지역에 그런 급매물이 나오는 거를 잡은 그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토지허가 거래라는 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승인 시점이 사람들이 몰릴 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실 거면 한 4월 이전까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 요즘에 기사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저도 얘기를 좀 쭉 보면은 요즘 경매 시장 너무 과열됐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상승장에서는 과열됐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과열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승장은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와 매물이 나와 있는 호가의 차이가 점점점 커지는 게 상승장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경매 시장도 실거래가 수준의 낙찰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상승장의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매가 나오는 게 내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은행에서. 그럼 은행은 이 사람이 이자를 잘 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자를 못 내, 갑자기. 그러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요청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경매의 시작 단계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만약에 4억이고 돈을 내가 한 5억을 빌렸어. 그러면 이 집을 팔아도 대출 상환이 안 되죠. 그럼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경매로 나오는 건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물건들이 계속 쌓이면은 악성 재고만 쌓이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도 회수를 못하고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뚫어주기 위해서 이걸 전 돈맥경화라고 하거든요. 동맥경화 말고 이제 혀를 뚫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경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뚫어주면 어쨌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규제를 안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3개월, 6개월 단위로 전망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떤 규제들이 나올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신에 5년, 3년 이 정도의 긴 시계열을 가진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예측에 불과하고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계속 존재해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죠.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경기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집값도 흔들릴 수 있죠, 잠시 동안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공급이 제일 중요하고, 그 공급이 2030년까지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처럼 계속 올라가겠지만 그 올라가는 게 굴곡이 없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빠지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올라가는 타이밍도 있을 거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그래프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의 시장인 거죠. 제가 처음 이제 경매를 시작했었을 때 그때도 상승장이었거든요. 실거래가의 낙찰을 받아서 호가에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억 8천 정도 낙찰 받아서 2억 1,500, 2억 1,000 정도에 팔아서 3개월 만에 시세 차익을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투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실거래가에서 호가보다 싸게 사는 전략을 통해서 안전마진을 조금 더 확보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토지허가 거래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아직은 내 집 마련을 하면 안 된다 중에서 여러분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머니띵킹에서 다시 뵙겠습니다.